안녕하세요. 저 고이드의 김한기라고 합니다. 예, 오늘 변화와 혁신의 시대의 스타트업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좀 말씀드리는 바가 오늘 좀 스타트업 전문 형태에 좀 머무르지 않고 뭐 이제 좀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떤 식의 생각까지 해야 되는지 좀 같이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뭐 소개해드리면 한 20년 정도 금융업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대우증권이나 해서 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했었고요. 뭐 쿼드 자산운용 같이 이제 뭐 파운딩 멤버로 참여했었고, 이제 알펜루트 자산운용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이제 이 시장이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3년 전에 이제 고이드라는 회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왜 시작했는지, 환경의 변화가 어떤지 한번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한 2015년도서부터 벤처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거를 로직 자체를 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단어에 이제 저희가 고이드가 어떻게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가라는 관점인데요. 이게 만들어진 경위를 살펴보시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이제 좀 생각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카카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저도 거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요. 뭐 제가 인식하고 있는 거는 뭐 인간이 한 뭐 몇천 년 전부터 변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이거는 변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사람은 항상 얘기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데 이 본성을 충족시켜 주는 이 기능이 계속 변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때문에 변하냐면 이제 기술 때문에 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원래 태초적으로 그냥 뭐 몇천 년 전도 그렇고 만 년 전에도 그렇고 뭐 파피루스가 그래서 발명됐겠지만 그냥 원래 얘기하고 싶어하고 남들과 교류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욕구를 기술의 변화로 욕구되는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계속 변하는 거고요. 그 수단이 제 생각에는 가장 의미 있게 변할 때 그 욕구가 클수록 그 당대의 최대 기업들이 다 그런 기업들로 점철되는 현상들을 저희는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900년대 초반에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준, 제 생각에는 벨이 전화로 얘기하게 해주니까 가장 큰 기업이 됐고요. 인터넷 시대에는 제 생각에는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기업들이 한때 최대 기업들을 달궜고, 201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대가 되면서 카카오가 톡으로 사람들이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욕구를 기술의 변화로 가장 빠르게 접근시켜줘서 결국 그런 기업들이 뭐 몇십 조에서 몇백 조까지 이루는 기업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제 생각에는 그래도 몇백 년 이상의 그런 시대의 이런 흐름들을 탔던 이 금융이 무엇인가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금융을 떠나서 금융은 무엇인가를 검증해 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금융이 어떻게 변화해 돼야 되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이 사업을 준비했는데요. 이 금융이라는 게 원래는, 이 금융이라는 거의 본질은 돈에 금원을 붙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원을 붙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돈이 필요한 곳에 금원을 붙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가 금융이라고 하면, 저희가 한 번 더 밑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하면 돈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그럼 돈이 필요한 곳은 성장하는 쪽이거든요.
그 성장하는 쪽에 돈을 보내는 게 금융이에요. 그러면 금융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히 여기에 뭐 여의도에 많이 몰려 있는 증권사들, 뭐 IB 그리고 뭐 삼성역에 많이 몰려 있는 벤처 캐피탈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금융에서 70%도 안 되는 에쿼티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금융의 90% 이상은 대비예요. 대출이에요. 사실 금융의 본질은 그래서 금원을 붙여 금을 융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금융의 본질은 저는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왜 세상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스크린과 같이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최근에 살짝 변하긴 했지만 미국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중에서 80개 기업이 혁신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이런 기업들은 다 변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업들이 금융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라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게 생각이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금융은 대부분 대출입니다. 뭐 저런 기업들은 다 대부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이나 아마존이나 엔비디아나 메타나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은 다 VC에 자금을 받고 컸는데 사실 그래서 올바른 성장을 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장표 하나로 대부분 설명드릴 텐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와 되짚어 봤을 때 지금의 금융은 과거 산업혁명 시기에 굉장히 최첨단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금융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예로 많이 드는 건데요. 원래 그 산업혁명 시기의 금융 그 기업들을 보면 뭐 저 어렸을 때 그냥 동네에 있는 학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네에 있는 학원은 첫 달서부터 이익이 납니다. 선생님 한 명에 그냥 교실 하나 만들어 놔서 그냥 학원생들 불러가지고 만들면 첫 달부터 이익이 나죠. 이게 그냥 산업혁명 시기에 그냥 기본적인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간에 대한 비효율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성장도 체감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거대 기업들이 태어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애플의 시가총액이 아시겠지만 4천조고요. 한국의 실질 GDP는 1900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 하나가 한국이 그렇다고 작은 나라입니까? 전 세계 7대 강국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완전히 변해된 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변화상에서 한번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인식하는 게 저는 자기 하는 일이나 비즈니스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여기가 BEP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 기업들의 특징은 바로 BEP가 나고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에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 두 가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돈 버나요? 두 번째, 담보물건 있나요? 원래 산업혁명의 기업들은 이렇게 성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래 되게 최적화된 질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애플이나 구글이나 테슬라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토스나 카카오나 쿠팡이나 이런 기업들의 특징을 보시면 거의 10년 동안 이익이 나질 않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나요? 그래도 한 개 분기 도니까 1,000억, 2,000억 쿠팡 나고 한국의 최대 유통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서부터 혁신기업들은 왜 혁신기업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혁신기업은 이 스크린에 나타난 것처럼 기본적으로 1990년에 있었던 인터넷 혁명을 본질 기반으로 태어났고요. 2010년도에 있었던 데이터 혁명 기반으로 태어나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서 제가 학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 학원이 대성학원, 한샘학원이었으면 인터넷 혁명의 본질은 공간혁명이에요. 잘 볼게요. 여기서 태어난 기업이 뭐예요? 이 혁명으로 태어난 학원이 메가스터디잖아요. 메가스터디는 교실이 없어요. 그 공간을 레버리지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유니콘이 된 리드 같은 인공지능 기업들은 무엇까지 레버리지 하려고 하죠?
선생님도 필요 없어. 내가 레버리지 선생님도 할 거야. 그러니까 기반에 굉장히 많은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90년대 인터넷 혁명과 2010년도에 데이터 혁명을 기반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뭐 롯데백화점에서 현대백화점 가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로컬 경제라고 해요. 로컬 경제라고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8만 원 정도의 이동에 대한 비용이 든다면 가장 효율적인 비즈니스 구조는 뭐냐면 7만 원 정도의 가격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7만 원 정도의 가격을 두고 시장이 작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면 돼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재벌이에요. 현대나 삼성이 금융도 하고 제조도 하고 백화점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금융도 하고. 근데 잘 볼게요. 이제는 글로벌이 거의 원마켓이에요. 쿠팡에 있다가 SSG 가는데 1초면 되고요. 심지어 이제 아마존 가는데도 1초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첫 번째는 공간의 레버리지 때문에 사실 말이 안 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1000조, 2000조짜리 기업이 40%를 성장해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왜? 과거에는 오프라인에 구조물이 들어와야 됐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나질 않아요.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레버리지가 나서 사실 굉장히 살인적인 현상이에요. 2000조, 3000조짜리 기업이 40% 성장하는 건. 한 국가가 그냥 그 회사 내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고 왜 기업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첫 번째, 엄청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BEP를 갈 때까지 쿠팡 10년 걸려요. 되게 오래 걸리죠. 얘는 바로 나왔는데. 두 번째, 더 큰 특징이 있죠. 이런 기업들은 금융에서 질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돈 버나요? 그럼 얘는 우선 못 벌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오프라인에 담보 물건 있나요? 맨날 담보 달래 그러잖아요. 은행 가면. 근데 얘는 집을 어디다 짓습니까? 여기 혹시 핀테크 기업 일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이런 기업들은 쿠팡이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런 기업들은 건물을 다 온라인에다 지어요. 백엔드가 설계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프론트엔드가 건물 이렇게 골조 세우고 인테리어 대강하면 UX가 가서 이제 막 하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쿠팡 오프라인에 공간 한 개도 없어도 한국 최대 유통기업이잖아요. 뭐 이마트, 신세계 다 합친 것보다.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건물을요 온라인에다 지어요. 그러니까 가서 담보 물건 있나요? 그러면 얘네들은 할 말이 없죠. 건물 저 온라인에 있는데요. 진짜 온라인에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수없이 들어가서 물건을 소비하고 한국의 최대 매출들을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나라의 최대 기업들인 카카오가 건물이 있나요? 공간이 있나요? 없잖아요. 네이버도 없고. 근데 우린 거기 가서 수많은 행위들을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공간이에요, 이 개념 자체가. 그러면 조금부터 생각해 볼게요. 미국의 시가총액의 거의 80%, 최대 기업들의 80%를 차지하는 그 성장하는 기업들은 첫 번째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로 금융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돈을 못 벌고 건물이 온라인에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전제가 깨진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융이라는 거는 돈이 필요한 곳, 즉 성장하는 쪽에 돈을 금원을 붙여 돈을 융통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지금의 금융은 성장하지 않는 쪽에만 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고이드가 풀고 있는 문제고 이게 어떻게 풀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야 제 생각에는 진짜 금융을 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금융업계에만 거의 뭐 20년, 25년 있었는데요. 사실
뭐 저 애널리스트 할 때 그래도 뭐 여기 뭐 여의도 계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 뭐 저도 한경, 매경 뭐 이런 아시아머니 이런 데서 뭐 계속 1등이었거든요. 뭐 펀드 매니저도 많이 잘했었고. 근데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사실 굉장히 큰 자괴감도 들어요. 내가 기업을 분석하는데 정말 기업을 알았나? 금융업종에 일었었는데 나는 도대체 금융의 정의를 알고 일했나? 사실 이런 자괴감도 되게 많이 들었고 시간이 지내면서 그냥 아는 척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근본적인 개념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금융의 정의가 돈이 필요한 곳에 금융은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의 금융은 200년 전, 300년 전에 산업혁명 금융에 산업혁명 기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금융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성장하는 쪽이 변했는데 이쪽은 돈이 못 가요. 그 우리가 간다고 하는 돈 있잖아요. 뭐 VC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뭐 VC 자금은 뭐 금융에서 1%도 안 되거든요. 진짜 큰 돈을이라는 대출을 보내줘야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앞으로 금융에서 우리가 변화상이고 이걸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질문에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한 번에 금융이 바뀔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을 못 벌더라도 뭐 돈을 번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두 번째는 돈을 못 벌더라도 오프라인에 담보 물건이 없더라도 온라인의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미지화해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정말 몇백조 하는 그 금융시장의 대출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일로 보내볼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은행에 가서 한번 2020년도 3월 달에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금융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금융이 B2B에서는 처절하게 낙후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 2001년도 카드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인의 금융은 전체 금융사들이 한쪽으로 다 풀링을 해갖고 다시 나눴어요. 왜냐하면 카드 돌려막기가 너무 큰 국가의 힘든 사건을 했기 때문에 CB사라고 하는 크레딧 뷰로라는 게 생겨가지고 개인의 데이터는 전일자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 전 국민에 대해서 금융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매일 나이스 신용 점수 뭐 이런 걸 받는 거예요. 근데 2020년도 3월 달에 법인의 대표로서 금융생활을 하려고 은행에 찾아가시면 19년 재무제표가 4월에 나와요. 그래서 18년 거 갖고 해야 되는 되게 이상한 시장이에요. 여기는 정말 낙후돼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선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보면 이 표인데요. 저희가 그냥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데이터 다루는 친구 한 5명, 뭐 데이터 라벨링 하는 친구 한 2-3명, 회계사 5명. 그래갖고 제가 숙제를 줘봤어요. 야, 전일자로 기업의 현금 흐름표 만들어줘. 1년 반 전 거 말고 전일자로. 그게 숙제였고 혹시 저게 풀리면 이 사업은 정말 될 수 있겠다. 왜? 전일자로 현금 흐름표를 만들 수 있으면 수많은 혁신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1년 반 전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구조도인데요. 오버더디시라고 하는 OTD라는 회사의 실제 구조도입니다. 저희 회사는 영업현금 흐름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장사하고 온라인에서도 매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금 매출, 카드 매출, 매출 정산액, 임관리비, 정산액, 인건비, 피지사 데이터. 투자 활동은 이 회사의 투자 활동은 이제 캐시플로우죠.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기타 활동이니까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의 회수, 재무 활동은 돈 빌린 거 갚는 거. 기타 활동. 근데 이게 발생 데이터는 저런 데이터는 계좌에 찍히고 카드 매출 데이터에 찍히고 법인카드 데이터에 찍히고 지출이니까요 주로. 그리고 매출은 포스 데이터에 찍히고 이런 데이터는 기타 외부 데이터에 찍히고 회계 데이터에 있더라.
그럼 이런 발생 데이터가 외부 망에선 또 어디 있느냐? 은행카드, 포스나이스, ERP 등에 있고, 이거를 가지고 스크래핑이나 API 서버로 만들어서 라벨링을 6번을 거치면 실시간 재무제표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핵심은 여러분들, 기업은요 개인하고 달라요. 개인은요 그냥 나 혼자 쓰면 돼요. 그냥 나 혼자 쓰면 이게 그냥 어차피 그도 직장인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뭘 쓰는지 국가가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가끔씩 띄고 그냥 하니까. 근데 기업은요 번 돈에서 쓴 돈을 제외하고 이자를 매기기 때문에 이 비용 항목에 정부가 엄청 관심이 많아요. 세금을 거기서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려면 통장 라인에 하나가 뭐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복리후생비니 이게 도서 구매비니 교통비니 이걸 다 매핑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게 복리후생비니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대출금이니 이런 매핑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투자연금으로, 재무연금으로, 기타연금으로 예를 들어서 투자 영업현금으로이 제일 크니까 이거로 다시 이걸 가지고 다시 매핑을 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변동빈지 고정빈지 이런 관리액의 매핑을 쳐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FN 가이드에서 보는 그 비율이 이제서야 나와요. 이걸 자동으로 다 분계해서 라벨링해서 로직 만드는 게 저희한테는 한 2년간의 숙제였어요. 그래야지 전일자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한 기업은 저희가 그냥 분계장 가지면 만들 수 있죠. 한 개 기업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혹시 CFO 계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약간 병적인 CFO들은요 한 30년 전서부터 원래 전일자 재무제표 만들어요. 게을러서 안 만드는 것이 만들 수 있어요. 한 개 기업은 자기가 왜냐하면 작년도 재무제표에서 이거 계속 하루하루 라인 바꾸면 전일자 재무제표 원래 나와요. 근데 안 만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걸 못 믿어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이 회계 부정이 계속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처럼 은행에서 직접 스크래핑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는 부정이 없잖아요. 근데 제출하는 서류가 항상 부정이잖아요. 숫자 바꾸고 직인 잘못 찍어서. 근데 저희는 다 은행에서 긁어오는 기술로 갖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다면 이게 결국 될 수가 있겠다라는 관점이 하나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자동 대사율을 한 95%까지 올려놓은 상황이고, 이런 자동 대사율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은 아직도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고이드 대표로서 제가 고이드의 꿈은 그냥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 거죠. 안 될 확률이 90%겠지만 잘하면 저희가 금융 영역에서 최대 기업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큰 흐름이 변할 때 기술의 변화로서 이거를 가장 선도적으로 만들어준 기업이 그 시대의 가장 큰 기업이 되더라고요. 항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카카오도 가장 큰 기업이 됐고, 얘기하고자 하는데 기술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로 그 객체가 변했을 때 그걸 기술로서 그 객체에다가 만들어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저는 항상 단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얘기는 사람은 왜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로 시작했고, 여기서 보면 금융은 무엇인가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금융은 원래 그런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그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나오는 단어가 요즘에 Embedded Financing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B2B 핀테크에서는 거의 Embedded Finance가 거의 투자의 다예요. 그럼 제가 Embedded Finance가 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 저희 이제 고이드 스타트업 고객사 정말 많거든요. 저희 한 7,000사 이상 있는데, 제가 이제 창업가예요. 당연히 돈 아무도 안 빌려주고 그냥 VC나 쫓아다니는 게 일인데, 제가 혹시 무슨 니즈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은행 찾아가서 저 이런 니즈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돈 버나요? 아니요. 담보물건 있나요? 없어요. 집에 우선 가야 되지만 있다고 한들 저를 이런 니즈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3개월 얘기하면 될까 말까요? 주거래 은행에서도. 근데 B2C 금융은 안 그렇잖아요. 뭐 요새 마이데이터나 모다에서 여러분 데이터 쫙 분석해서 뭐 필요할지 막 앵기잖아요. 그렇죠? 왜 B2B는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저희는 다 알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생장 형태라든가 얘가 어디에 있는지, 공원이익이 뭔지, 직원이 몇 명인지 저희는 다 아는데, 그리고 얘가 지금 캐시플로우가 순으로 돌았는지 각도가 어떤지 다 아는데, 그럼 그때 금융상품을 어떤 걸 오퍼해야 되고 얘의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서 어떤 금융이 필요한지 우리는 아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 B2B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B2C 금융 수록기, 그러니까 전혀 신기한 건 아니에요. B2C는 엄청 발달해 있는데 B2B가 너무 낙후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대표님이시면 제가 대표님한테 대표님 대출 이거 받으면 프리캐시 플로우가 17% 늘어서 코스트 오브 뎁이나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60% 정도 줍니다. 지금 최적의 자금 고용 구조는 이렇게 짜셔야 돼요. 이 얘기를 저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에쿼티 받아야 될 때 자꾸 뎁 생각하고, 뎁 받아야 될 때 자기 지분, 여러분들 저희 고객이 진짜 한국에서 좋다 하는 기업은 다 저희 고객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희 고객 아니에요. 저희가 대출해주고 연금리 한 18에서 12 사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 하시는 분 있어요. 대출은 공짜인데 왜 거기 거 받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대표예요. 만약에 대표님이 투자 받았어요. 근데 공짜로 받았나요? 지분 줬잖아요. 근데 투자한 사람이 대표님네 회사로 야, 나 IRR 80% 났대. 그럼 금리 80% 낸 거예요. 그때 내 집은 지금 팔았으면 80% 이상 가격 받았잖아. 맞잖아요. 좋은 기업일수록 지분은 엄청 소중해요. 그리고 좋은 기업일수록 절대 지분 안 줄라 그래요. 나 자신도 있고. 그래서 프리캐시플로우에서 제 생각에는 레버리지 비율만 구하면 COE하고 코스트 오브 뎁이나 코스트 오브 에쿼티는 그냥 구해줘요. 그 최적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기업들한테. 그래서 좋은 기업일수록 절대 투자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올려가지고 한 번에 받으면 되잖아요. 왜 찌질하게 계속 나눠줘야 돼요, 되지도 않는 투자자들한테. 와서 헛소리만 하는데. 대부분 그 소리 듣고 망하는데. 괜히 돈 투자했다고 와서 뭐 기업을 알지도 못하는 30대 뭐 심사역이 와갖고 뭐 미국 모델 대강 본 다음에 와서 돈 투자해놓고 계속 막 아는 척 하는 거죠. 뭐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뭐 미국 기업은 이렇게 성장하던데요. 기업은 70% 걔네들 때문에 망해요. 그 여러분들이 그 코슬라 벤처스의 그 오너가 얘기하잖아요. 기업가한테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저도 사실 애널리스트 할 때 그 부분이 되게 후회했어요. 뭣도 모르는 인간이 가서 그냥 뭐 좀 책 좀 봤다고 가서 막 대표님 설비 투자 지금 증가하셔야 됩니다. 막 헛소리 했는데 제 말대로 했으면 그분들이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줘서 다행이지 제 말대로 했으면 다 망했어요, 그 기업은. 왜냐면 뭐 업한 고점에 맨날 설비 투자라고 돈 더 번다고 막. 그때 딴 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것들로 기업을 계속 알아가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트렌드죠. 아까 얘기했지만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은 성장하는 쪽으로 보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졌을 때는 앞으로 두 가지의 패턴이 변하는데, 인베디드 파이낸싱이 이제 주류 기업이 된다. 플랫폼을 만들게 돼요. 프로세스 자체를 다 잡아요. 네. 그래서 고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스타트업 법인카드를 먼저 만들었어요.
이게 뭐 회사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트렌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고객사가 7,000사가 넘는데 중요한 거는 왜 법인카드부터 만들었을까요? 우선은 일반 기업들, 과거 국영제 기업들은 법인카드를 뭐로만 써요? 밥값으로만 써요. 접대비로만 쓰고, 그죠? 근데 혁신 기업들은요, 법인카드를 10배 이상 써요. 왜? 페이스북도 카드 결제밖에 안 되지. 구글 광고도 카드 결제밖에 안 되지. 슬랙도 카드 결제밖에 안 되지.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카드 결제밖에 안 되지. 영업 비용들이 대부분 카드 결제밖에 안 돼요. 왜? 다 글로벌 기업들이라. 사스를 엄청 쓰잖아요. 오퍼레이션 비용을. 근데 쟤네는 카드가 안 나와요. 왜? 카드의 본질이 뭐예요? 왜 고이드가 카드부터 했을까요? 대출한다고 해놓고. 카드의 본질이 원래 45일짜리 무이자 단기 대출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카드업이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금융협회에서도 여신협회잖아요. 카드는 여신이에요, 원래. 가장 초단기 대출이고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가장 혁신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이제 저기부터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는 카드 지출 관리인데요.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직원들 여기 이제 뭐 대표님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탁 누르면 고이드는 이렇게 카드를 전 직원한테 다 나눠줘요. 그리고 대강 이렇게 해서 한 2개만 클릭하고 입력하면은 전 직원한테 카드 개별한드 카드 한도를 다 설정할 수 있고요. 잘못 쓴 것도 모니터링으로 다 잡아내주고요, 자동으로. 그래서 월급에서 차감도 시켜놓고. 그래서 모니터링을 다 한 다음에, 근데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에는 엑셀 시트 막 나눠주고 막 구글 스프레드시트 나눠주면서 야 그때 누가 썼어? 카드 하나 막 돌렸으면, 그죠? 그러면 부가세 환급도 못 받아요. 또 개인 카드 막 쓰기 시작하면.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 연간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못 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슨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냐면, 인베디드 파이낸싱으로 저희는 카드 분출, 사용, 모니터링, 그 다음에 나중에 더존에다가 다운로드해서 입력하는 것까지 이렇게 프로세스를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저희가 인베디드 파이낸싱으로 데이터 기반에 여러 가지 오퍼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고객사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스타트업은 작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은 할인받는 거를 스타트업은 대부분 할인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구글하고는 아시아 쪽이랑 아시아 본사랑 협상해서 최대 할인율을 받아와요. 왜냐하면 저희는 누가 쓰고 있는지 얼마 쓰고 있는지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교체해드리면서 할인을 높여드리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뭐 애저, 뭐 이런 제품들을 계속 고도화해서 이제 고객들의 지출 비용을 더 줄여주는데, 이제 이 데이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제품으로 들어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점점 나중에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인베디드 파이낸스 쪽이라고 해서 기업의 실시간 현금 흐름을 측정해서 저희가 COE와 코스트 오브 에쿼티와 코스트 오브 뎁을 얼만큼 줄일 수 있는지를 연구하면서 기업들한테 소액 대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들로 당신의 효율성이 얼마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구조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이제 몇 시까지인가요? 15분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5분 동안 뭐 저희 회사 및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 다 설명드렸고요. 저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 일을 왜 하냐고 이제 질문도 많이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약간 조금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은 안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남도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제가 이제 한 거의 95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투자 쪽에서만 일을 하고, 뭐 벤처도 투자해보고 뎁펀드도 운영해보고 뭐 해지도 운영해보고 뭐 애널리스트 해보면서, 결론적으로는 금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돈을 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정말 좋은 기회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그 GDP 100년 트렌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2005년을 기반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고이드가 하는 일이, 저는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사실 굉장히 사명감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쪽에 돈이 못 가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할 때 뭐 GDP 100년 트렌드 보는 데 가면 나오긴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005년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여기라면 2005년도까지는 저맨이나 뭐 영국이나 이렇게 같이 왔었어요. 근데 2005년 이후로 현재까지는요, 진짜 유럽 이러고 가요. 미국, 일본은 빠져요. 진짜 이래요. 왜 이런 현상 나왔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플 4천조예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3천조예요. 아마존 2천조잖아요. 이런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만 있는 거예요. 유럽은 모험 자본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벤처뎁 시장이 엄청 빨리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국가 자체가 완전 쇠락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은 유니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성장하는 쪽에 자금이 가야 돼요. 근데 이 자금이 누군가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생겼고, 이런 이유들은 직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가 다 미국에 있어요. 근데 다 혁신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중에 혁신 기업 중에 유럽에 있는 회사 몇 개나 되나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손정희 회장님이 갖고 있는 뭐 암 정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영국에? 그것도 미국에 상장돼 있지만.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쪽에 자금이 가느냐 안 가느냐는 국가의 명운을 건드려요. 성장률이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개별 기업으로서 소소하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는 일에 혹시 뭐 영향을 받아서 다른 많은 분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여튼 금융이 여러분 변했는데, 관행이라는 걸 너무 따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관행이 뭐냐면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등기 등록 제도, 리스팅이라는 제도가 왜 생겼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제 말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등기 등록 그거 왜 생겼죠? 왜 우리가 선박 자산, 공장 자산, 운송 자산, 생산 자산, 이런 자산들을 왜 자꾸 등기 등록을 하죠? 그건 산업혁명 시기에 그 공장 자산들을 기반으로 추가로 대출해 줄 때 관제하기 위한 제도였어요. 굉장히 혁신적인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업종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냥 은행원 가면은 금융이 뭐야 그러면 담보 잡고 돈 빌려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금융은 돈이 필요한 곳에서 주는 거라니까. 금융이 담보 잡고 돈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먼저 캐우친 기업이 골드만삭스고, 그랬을 때 가장 최대 기업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흐름을 간파했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 투자자도 계실 수 있으시니까, 혹시 한국에서도 이제 미국보다 한 1년 반에서 2년 늦으니까 인베디드 파이낸싱이 앞으로 B2B에서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다. 뭐 이거는 인베디드 파이낸싱이라고 그냥 구글링 하시면 미국에서는 뭐 지금 최대 화두 단어긴 합니다. 이미 뭐 제 말은 아니고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B2C에서 이미 다 되고 있는 건데, 이제 B2B는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낙후돼 있어서
안 됐던 게 이제 되는 현상들이 앞으로 나오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은 B2B 시장이 좀 더 크긴 한데요. 원래 금융시장은 B2B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하에서 한번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과 금융의 흐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